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립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방송을 쉬어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뭔가 날씨도 계속 추워졌다 더워졌다 왔다 갔다 하고 가을이 돼서 그런지 저도 예전만큼의 체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건강 정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정말 작년, 금년, 2년 동안 그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이렇게 참 허무하게 가르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아마 저만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랭커님, 딸기80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감기가 걸렸다, 뭐 상기도 감염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었잖아요. 오늘 제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제가 뒤에서 그림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열이 나고 감기 증상이 계속 있고 호흡기 증상 때문에 뭐 난리다,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그 바이러스가 뭔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작년에는 여타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조용했었는데 이렇게 파라인플루엔자가 원래 유행을 하는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격렬하게 유행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바이러스의 패턴이 뭔가가 조금 변화가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년 겨울에는 아마도 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호흡기 바이러스가 과연 뭐고,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고,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러한 바이러스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조금 예상을 하시고, 이거 코로나 아니야? 라고 조금 걱정을 덜 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교양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짤부님, 엔젤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질병관리청에서 수요일마다 지난 그 전주에 무슨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했는지를, 뭐 호흡기 바이러스, 장염 바이러스, 장염 세균, 뭐 수족구, 인플루엔자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매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인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감염병 정보에서 실험실 관리, 실험실 보고인가? 아무튼 실험실에서 이렇게 매주 보고를 하는 그러한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보시면 모든 분들께서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주에 보고고요. 지난주가 45주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검체 건수는 이제 전국의 많은 병원들의 이제 표준 감시 병원으로 이제 질병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뭔가 호흡기 관련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의 분비물, 뭐 검체를 채취해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왔다면 그 중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제일 많은지를 매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검체 건수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즉, 여태까지 뭔가 이전에는 감기 환자가 없었다면 점점 호흡기 감기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감기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 이전에는 검체에서 바이러스 검출권이 77%였다면 2주 전만 77%였다면 지난주는 90%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온 150명 정도 되는 환자 중에서 90%가 진짜 바이러스가, 우리가 감시하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바이러스 중에서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요거는 영어 약자로 다 표현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요.
아데노바이러스,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거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영유아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이 코로나는 지금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이전까지 유행을 하고 있었던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노바이러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보카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H는 휴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가 붙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닌 동물한테서도 감염되는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난주에 어디가 제일 높았나 보면 2주 전에도 파라인플루엔자, 지난주에도 파라인플루엔자, 전주에도 여기 보면 계속 파라인플루엔자가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파라인플루엔자인 경우가 제일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는 대부분 리노바이러스가 늘 1등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인플루엔자 철을 제외를 하고는 늘 리노바이러스가 거의 1등을 차지하는데, 지금 보시면 리노바이러스가 파라인플루엔자에 비해서 잽도 안 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전과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시고요. 인플루엔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감 주사를 맞지 않으신 어린이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챙겨서 맞으시고, 뭔가 나는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또는 기저질환이 있다, 또는 나는 감기 걸리면 되게 힘들게 늘 아프다, 이러한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독감 주사를 맞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은 각각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러스의 3년간의 검출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년이 이제 작년 코로나가 아주 난리를 쳤던 때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금년 빨간색과 초록색을 보시면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인 19년도의 바이러스 패턴이 보통 대다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평균적인 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보시면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지만 뭔가 여름철과 가을철에 좀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보시면 여름철에 아데노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했었고 가을철에도 한동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도 뭔가 열이 엄청 많이 나면서 배 아프고 눈곱 끼는 병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금년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삐죽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다른 바이러스들에 밀려서 조금 기운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데노바이러스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계속 왔다 갔다 유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파라인플루엔자를 보시면 2019년도 보시면 이렇게 여름철에 올라갔다가 쭉 감소를 하는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엄청 유행을 하고 있는 파라인플루엔자는 원래 여름에 유행을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요.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으로 우리도 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고 곤충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이러스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고, 또 같은 계절에 유행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막강한 녀석이 나타나면 좀 세력이 밀리는 애들은 자기가 지금 나타나야 할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좀 웅크리고 추스리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바이러스 세계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파라인플루엔자가 원래는 이렇게 여름철에 유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보시면 빨간색, 지금 가을철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니 지금 엄청 많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리노바이러스는 원래 여름철에는 어차피 감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고, 파란색의 일반적인 양상을 보시면 가을, 겨울, 봄철에 많이 유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리노가 지금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파라인플루엔자에 밀려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원래 보시면 11월 말 12월에 유행을 A형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이제 7주면은 보통
이제 2월 말, 2월 말 3월 초에 되면 잠깐 유행이 떨어졌다가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는 이러한 양상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이 겨울철에 유행을 했다가 쭉 떨어지고 초봄에 B형이 유행을 하는 일반적인 양상이 있기 때문에 3가 백신보다 4가 백신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B형을 두 개 다 커버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실 때 이제 4가를 맞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B형 때문에 커버를 하려고 4가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근데 보시면 작년 초록색 전혀 인플루엔자 유행해야 될 철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빨간색 보시면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파라인플루엔자가 조금 잦아들면 그 이후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는 이렇게 초봄 그리고 겨울철에 유행을 하는 감기 바이러스였고요. 제가 2015년 6년도에 이상하게 겨울철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이 걸리는 애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이제 연세 메디컬 저널이라고 YMJ라고 그래도 나름 이제 공신력 있는 국내 저널 논문 학회지 중에 하나인 거기다가 제가 이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이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해에만 하기도 감염을 엄청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는 대부분 상기도를 감염을 일으키지만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논문을 썼었는데, 금년에 이 논문이 얼마나 인용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뭔가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기도 감염을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대단한 유행을 작년부터 야기를 시켰었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호흡기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여러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위장관계 증상도 일으키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을 했을 때는 닭에서 장염 증상이 있는 닭에서 처음에 분리가 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호흡기 증상만 일으키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사르스코브2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도 이따가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리노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늘 유행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RS 바이러스를 리노바이러스로 착각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리노바이러스가 아니고 사람 세포융합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일명 쌕쌕이병이라고 해서 쌕쌕거리는 그런 모세기관지염을 꼬맹이들한테 많이 일으키는 병인데요. 요거는 보통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유행을 했다가 인플루엔자랑 바토터치를 하면서 감소를 하는 양상을 원래는 보여요. 근데 작년에도 유행을 못했고 금년에도 아직까지 유행을 안 하고 있어서 과연 이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 금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헷갈리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다시 한번 여기 리노바이러스가 여기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리노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렇게 거의 왔다 갔다 유행을 하고 있고, 실은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었던 작년에도 계속 검출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뭐 1번 환자, 2번 환자 막 이렇게 환자들이 계속 생겼던 그 봄철에는 환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봄이 지나면서 환자가 계속 있기는 했죠. 근데 지금 어쨌든 너무 감소를 많이 했고요. 보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흔하게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메타뉴모 바이러스나 보카 바이러스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조금 집중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바이러스들보다는 어떠한 대단한 특징적인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8가지 바이러스는 법정 감염병 중에서 제4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병이 있을 때 이게 유행을 하고 유행 때문에 갑자기 환자가 많아지고 사망자가 늘고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감염병들을 1, 2, 3, 4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이 되게 위험하고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단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조금 덜 위험한 그러한 감염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이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는 4급인데 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에 따라서 4급까지 분류를 한 거고, 그 중에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냥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감염병 4급 감염병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죽거나, 물론 사망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감염병은 아니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감염병을 진단을 하고 발견을 한 의사는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로 소아에서 호흡기 질환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물론 성인에서도 서울처럼 또는 대도시처럼 부산, 뭐 큰 도시처럼 밀집된 환경에서 유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근데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기숙사 또는 군대도 같은 그러한 밀집 환경이 되겠죠.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벡터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있는 원래 이 녀석의 유전체를 빼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체를 집어넣어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어 놓고 유전자 치료제로 사용을 하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HIV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에 있어서, 암 이러한 병들에 있어서 치료제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데노바이러스가 치료제 또는 약물의 어떠한 전달체로 사용을 한 1호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죠. 그래서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얀센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의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서는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을 했죠.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호흡기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데, 보통 호흡기 감염이 되면 목이 엄청나게 부어요. 편도가 통통 붓고, 실제로도 아데노이드, 이 안에 편도에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처음 검출을 했기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고열이 나고, 저희가 편도에 곱이 낀다고 그래서 하얗게 이렇게 막 파이면서 목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데노바이러스에 걸려서 열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한테는 저희 스승님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얘기를 했었던 몇 안 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또 따로 있고, 장관계,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에 보면은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거기도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가 걸려서 열이 나고 목이 아픈 아이들은 눈곱도 끼고 조금 배 아픈 경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곱이 끼면서 고열이 나고 애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도 같이 얘기하는 경우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를 굉장히 의심을 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데노바이러스 36형은 비만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최근 들어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데노바이러스가 되게 비슷한 병이 있어요. 뭐냐면 가와사키 병이라고 이전에 들어보셨죠? 이거는 혈관염이고 굉장히 다른 병이기는 한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눈이 빨개져요. 대신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눈곱이 엄청나게 껴요. 그리고 둘 다 고열이 나면서 열이 조절이 안 되는데, 가와사키 병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그 선행에서 목감기가 걸리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가와사키 병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서는 편도선염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서는 편도선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것들 때문에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강남세브란스에서 근무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는 아데노바이러스로 입원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저쪽 병상에는 가와사키 병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눈이 빨갛고 열이 조절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랑 가와사키병은 치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엄마가 정말 저를 궁지에 몰아세우면서 네가 뭔데 우리 아이를 저 아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다르게 하느냐면서 저를 정말 1시간을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아데노바이러스랑 가와사키병을 진짜 엄마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비슷한 병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급성호흡기 감염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감기라고 불려요. 4월에서 8월에 보통 유행을 하는데 지금 때 아닌 11월에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6개월에서 24개월 영유아한테 가장 위험해요. 근데 모든 바이러스 질환 대부분의 병들이 6개월 이하에서는 일부의 세균성 질환을 빼고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 탯줄로 받은 항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워주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전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엄마 항체가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한 두 돌 아이들한테 걸리면 가장 위험하고, 왜냐하면 호흡기 증상도 너무 심하고 열도 많이 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성인은 감염 위험도 낮지만 일단 걸려도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나 좀 목감기 걸렸네 이 정도로 지나가고요.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1형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크룹, 개가 짖는 컹컹 짖는 듯한 기침.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들으시면 절대 엄마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꼭 항아리를 울리는 것 같은 컹컹컹 하는 기침 소리가 들리고, 후두 주변에 있는 그 조직들이 부으면서 이제 이러한 소리를 나타내고, 또 숨을 들이쉴 때 이제 어르신들한테서 나는 이렇게 숨을 쉬는 경우도 심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새벽에 아이들을 들쳐업고 응급실로 오는데 보통 찬 공기를 마주치면 아이들이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컹컹 기침을 하면서 이상하게 숨 쉬는 아이들을 엄마가 새벽에 안고 응급실에 오시면 증상이 좋아지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는 아이들이 후두염이 걸리고 나서 후두가 좋아지고 염증이 좋아지면서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하기도로 이동을 하면서 어쨌든 처음엔 크룹이었다가 나중에는 기관지염까지 굉장히 심하게 가래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즌에는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기침을 오래 할 거예요. 2, 3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실은 저희 큰아이도 지난주에 크룹까지는 아니고 이제 목이 쉬면서 조금 감기 기운이 있었고, 저희 둘째 큰아이가 좋아지면서 둘째 아이가 어제 밤에 조금 컹컹 기침을 했는데 오후에 보니까 싹 좋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파라인플루엔자를 피해가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형은 세기관지염, 폐렴, 하기도염을 일으키고 2형, 4형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기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거죠. 원래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직전에 유행을 하고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데 하부 호흡기 감염을 주로 일으키고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너무 유명한 콧물, 목 아프고 기침, 가래가 흔한데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여기 쌕쌕거리는 거. 그래서 아까 이 앞에 후두염은 숨을 들이쉴 때 소리가 났다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모세기관지염은 숨을 내쉴 때 피리 같은 소리가 나요. 히 이런 소리가 숨을 내쉴 때 나거든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피리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밤에 보통 새벽에 심하고 낮이 되면 조금 소리가 덜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파라인플루엔자랑은 양상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미숙아라든지 심장병이 선천적으로 심장이 심하게 안 좋은 아이들, 또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폐가 안 좋아질 정도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던 여러 아이들한테서는 중환자실에 가거나 심한 경우에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은 아니지만 이제 수동적으로 항체를 백신처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9월 이후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 철에 요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건강한 아이들, 만사가들은 맞을 수가 없고 굉장히 고위험군에서만 아주 적은 수의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항체라는 게 뭔가, 요즘 항체 치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항체라는 것은 제가 백신 때부터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의 면역세포고 군인세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직 그 미숙아들은 엄마한테서 보통 20주 후반에서 30주 초반이 지나면서 엄마의 항체를 왕창 받는데, 너무 일찍 나오면 엄마한테서 항체를 충분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 바이러스랑 싸울 힘이 부족한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거꾸로 항체를 집어넣어줘서 여기 내가 이미 만들어준 면역세포로 일단 버텨봐봐 라고 넣어주는 게 수동 면역, 그리고 항체 치료라고 하면 뭐하고 항체 제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요즘 여러 제약회사에서 코로나도 백신을 못 맞는 상황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항암 치료를 하시던지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일부 환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항체를 거꾸로 넣어주는 그러한 제제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지는 않았고 또 나라에서도 구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동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능동 면역은 제가 지난주까지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굉장히 많은 백신들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을 능동 면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수동 면역으로 우리가 고위험 아기들한테 굉장히 좁은 적응증으로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온대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겨울철에 유행을 하고, 열대지방에서는 우기에 많이 발생을 한대요. 역시나 호흡기 바이러스도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굉장히 위험한 게 여러 환경들, 조리대 같은 환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 철에는 평소보다 더 잘 손을 씻으셔서 우리 꼬맹이들한테 이걸 옮겨주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재미난 게 손 위 형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없는 경우에 비해 더 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외동도 너무 많고, 실은 뭐 삼촌이라든지 이모 또는 엄마 아빠의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사람들한테도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린 게 있고 해서 자세히는 하지는 않을 건데, 매년 겨울철에 유행을 했고 작년에만 유행을 안 해서 금년에는 과연 유행 양상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라고 굉장히 궁금하고, 작년처럼 유행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파라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유행을 하는 걸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뭔가 예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저의 생각도 있고, 많은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뭐 건강인에서도 업무상의 차질을 일으키고, 노인, 만성질환, 영유아, 임산, 고위험에서는 이환율이나 사망률의 증가가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아이들 맞추러 갔다가 저도 같이 지난주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인플루엔자를 보시면 19, 20, 그러니까 원래는 19년도 후반에는 코로나가 없었을 시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여기 1주가 여기 있으니까 19년도에 쭉 올라가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B형이 유행을 해야 될 시기에 B형은 영 맥을 못 추고, 작년에는 뭐 건수가 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빵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질병관리청에 이제 이렇게
감염병만 따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너무 모두가 아시죠? 하지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감기 증상을 유발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호흡기, 소화기 감염병 모두를 유발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1차적으로 유행을 했던 게 2002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르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쪽에서 좀 유행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죠.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해서 둘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기는 한데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조금 다른 녀석들이 새로 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작년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사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증으로 급성으로 호흡기에 여러 증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SARS-CoV-2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종 플루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염성 폐렴과 같이 사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무서운 신종 감염병의 주요 원인체가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랑 인플루엔자랑 신종 플루가 유행했을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어쨌든 둘 다 백신을 만들었어요.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는 타미플루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모두가 손쉽게 모두가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타미플루라는 경구 치료제가 있었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경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도 뭐 효과가 신종플루에 사용하는 타미플루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널리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처럼 백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완전히 확립이 되고 치료제가 있어야지 이게 우리 손 안에서 컨트롤이 결국에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병이랑 같이 살면서 걸릴 사람은 걸리고 죽지만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종플루랑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지금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연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신약들이라든지 치료제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메르스 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메르스가 유행을 해서 열나는 아이들을 보려면 다 그 3중 보호구 세트를 다 하고 아이들을 봐야 됐었어요. 근데 장갑 끼고 그 수술복 같은 거 입고 방호복까지는 입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메르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방호복을 입고 따로 봤지만 저는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어서 다행히 저희 교수님들이 저를 그 최전선에서는 빼주시고 대신에 이제 소아 감염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열나는 아이들을 봤었는데 방호복에 N95 마스크라고 그래서 지금 쓰는 그 KF94가 아니라 아예 정말 그거보다 더 심한 공사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진 마스크 쓰시는 것만큼 굉장히 숨쉬기가 힘든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받던 사진이 얼마 전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리노바이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감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감기 걸렸어 할 때 얘기하는 그런 보통 감기, 그리고 급성 비염의 최다 원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0종류 이상의 혈청형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예방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아직 백신을 못 만들고 있고, 문제는 다른 바이러스만큼 엄청나게 뭐 이환율이라든지 사망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대가 적은 것 같습니다. 크롱프렌즈님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근데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대대적인 감염병이 있을 때는 의사들은 정말 몸을 던져서 일을 하는데 뭔가 되게 의사들이 그만큼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말이 되게 웃긴 것 같긴 한데, 국민들에게 뭐 감사합니다, 이런 그러한 취급을 받기는 했지만 정말로 의사들을 고마워하고 나라에서 과연 그렇게 여겼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신 그 의료진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증 환자를 보는 그러한 진료소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이 몇백 명씩 나오지만 실은 그 몇백 명의 의사들이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저도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의사는 환자를 볼 때는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만 보더라도 저번에 당직이었는데요,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수술을 끝내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수술 모자에 머리가 이제 딱 눌려서 왔더라고요. 근데 눕자마자 3시에 전화가 와서 다시 수술하러 나가서 아침에 7시까지 수술을 하고, 6시까지 수술을 하고 잠깐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남편이 그렇게 수술하고 쌍꺼풀 수술 하나의 가격을 받으면 정말 보람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저희 남편은 큰 병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수술 얼마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위험하고 큰 수술을 해도 비용을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수가의 문제도 있고 나라의 정책 문제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진짜 최첨단의 양질의 의료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춤형 항정살인, 저희 남편은 간담체외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도 무조건 싼 게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의사들이 마땅히 자기가 몇 시간씩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물 한 잔 못 마시면서 수술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간지 모르겠네요. 사람 복합 바이러스는 이건 조금 다른데 2세 이상의 소아에서 감염이 잘 되고, 주로 급성 하기도 감염을 잘 일으켜요. 그리고 감기부터 다양한 종류의 기도의 염증들을 일으키는데, 쌕쌕거리는 소리도 잘 일으키긴 하지만 얘 혼자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보다는 다른 바이러스랑 합작을 해서 중복 감염이 돼서 더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님 감사합니다. 남편분 고생이 많지만 저희 남편은 그 안에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춤형 한정살님 간단식 가면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메타뉴머 바이러스는 상기도 감염, 모세기관전염 같이 하부호흡기 감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1세 이하 미만에서 감염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조금씩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 바이러스들이 처음 감염이 돼서 조금 열이 있고 기침, 콧물 나고 뭔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거 메타뉴모야, 이거 파라인플루엔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인플루엔자는 크룹이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눈곱 끼면서 고열이 나고 목이 퉁퉁 부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 유행을 하고, 파라인플루엔자는 영유아한테서 인플루엔자 유행하기 직전에 쌕쌕거리면서 아이들이 오고 해서 요 4가지는 조금 특징적이긴 한데, 그 나머지는 검사를 하지 않고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온대기후에서는 늦겨울에서 봄까지 주로 유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가지 바이러스를 제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훑고 지나갔는데 실은 이렇게 8가지를 구분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을 빼고는 나머지는 딱 이거다, 얘의 특징적인 치료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게 무슨 리노바이러스든 뭐 메타니오 바이러스든 이 2가지의 치료가 굉장히 다르지 않고 대부분 대증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인지를 알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알고 보호자도 아 이게 무섭고 나쁜 병이 아니구나 라고 안심을 하실 수 있는 면에서는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딱히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차별적으로 해줄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그러면 알아보도록 할까요? 질문들을. 네, 엔젤님, 화이자 2차 맞고 몸살이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화이자는 2차 부스터샷으로 갈수록 조금 더 부작용이 심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2주 지나서 열이 났어요. 목감기도 아닌데 열이 계속 나서 응급 가서 수액 맞고検査했는데 열이 날 만한 결과가 없으셨어요. 2주 지나서 열이 나셨으면 코로나 백신 때문에는 아니실 것 같고요. 아마도 화이자 백신을 맞으시고 면역이 이제 몸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셨을 때 어떠한 그냥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누군가가 걸리셨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가 걸리신 경우에서는 피검사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 안에 이렇게 면봉으로 해서 거의 뭐 10몇만 원 하는 그 검사를 해야지 무슨 바이러스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응급실에서 간단하게 검사만 하셨으면 무슨 바이러스인지까지는 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접종을 하시고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셨을 때 아마 파라인플루엔자라든지 뭐 리노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뭔가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한 녀석 때문에 열이 좀 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액 맞으시면 대부분 좀 열도 조절되고 컨디션이 좋아지시기는 해서 지금은 괜찮으신지 모르시겠네요. 비욘디 커뮤니티 질문이 있는데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다뤄야 될 질문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식초, 된장, 치즈 같은 발효식품이 발효가 돼서 위에서 안 좋다는 거는 저는 거꾸로 발효식품이 오히려 여러 가지 유산균이라든지 장내세균총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들을 여태까지는 봤었고요. 이러한 논문을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침소봉대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유행에 편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비타민제라든지 영양제는 분명히 유행이 있고 예를 들면 비타민 D가 지금 굉장히 핫해요. 모든 학문에서, 모든 질환에서. 근데 몇 년 전에는 오메가3, 그 몇 년 전에는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그 시기에 굉장히 각광받는 그러한 보조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안 좋아진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계속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거꾸로 안 좋다라는 논문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유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항정살님, 우리나라에서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금 제일 흔한 거지만 원래는 지금 흔해야 될 철은 아니고 지금은 리노바이러스가 흔하면서 이제 슬슬 사람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라인플루엔자가 제일 흔하지만 원래는 파라인플루엔자가 제일 흔할 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흔한 바이러스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조금 그 조사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강의 앞에마다 요번 주에는 뭐가 유행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결핵 항상균도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맞으신다는 게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2차까지 맞으시고 부스터샷을 맞으셔야 되는
고위험 군이시라면 저는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3차를 맞으셨을 때는 2차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증가할 수 있고, 또 mRNA 백신이,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얀센에서는 TTS라고, 그래서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혈전이 생기는 그러한 특수병이 새로 어떤 항체가 발견되면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좀 증가를 했었는데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혈전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는 케이스가 많이 증가를 그쪽에서는 많이 한다라고 하고, 하지만 이것은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피를 조금 끈적끈적하게 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고, 코로나 자체에 걸리면 이렇게 혈전이 올라가거나 혈소판이 감소하는 등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양상들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신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 백신을 만드는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일 수도 있다라고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딸기팔공님, 백신 2차 접종 하셨군요. 네, 독감 주사 접종도 하라고 권고 받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결합을 하는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독감을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또 다른 면역 체계, 면역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는 완전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그래서 가끔 독감 백신 맞으시고 나 감기 걸렸어요 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엄마들이 있는데,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을 예방하는 거지 코로나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예방을 하는 거지, 그것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사르스코브2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는 거지, 이 중에 유행했던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뭐 원래 유행을 하고 있던 4가지 종류의 코로나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이러스학은 의사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배웁니다. 바이러스들, 중요한 바이러스, 중요한 세균들의 특징들을 감염병이라는 그러한 학문에서 다 배우고요. 소아과라든지 내과, 이렇게 감염을 더 많이 보는 내과 계열에서는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더 깊게 공부를 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죠. 엔젤님, 독감 백신처럼 1차로 맞는 코로나 백신은 아직은 저희가 이게 독감처럼 이렇게 매년 부스터샷만을 맞으면 될 건지, 지금만 유행하고 끝날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몇 년 좀 지켜보면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스터샷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처음에 항체가가 높지만 빨리 떨어지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그보다 항체가 낮지만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두 개가 역전된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mRNA 맞으시면 부스터샷을 맞으셔야 되는 경우 대상이 되시죠. 특히 얀센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될지는 저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또 맞으라고 하면 저는 맞추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할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하면서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아이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 천식은 글쎄요. 천식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 자체 때문에 천식 증상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고, 가습도 잘 해주시고, 손 늘 잘 씻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삼가하시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나리님, 주말에 아이가 목이 아파서 코로나 음성이었는데 바이러스성 감염. 마스크 쓰고 학교 생활을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있지는 않잖아요. 밥 먹으면서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치고받고 장난하면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내가 손을 제대로 안 씻고 마스크 벗고 뭐 이렇게 코를 비비거나 음식을 먹으면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원체 외부 활동이 없고 원체 개인 방역을 너무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감기, 상기도 감염이 굉장히 적었지만, 갈수록
느슨해졌고 갈수록 위드 코로나 되면서 너무 많이 이제 옛날처럼 돌아갔기 때문에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연희님, 부스터샷, 독감 백신 모두 맞으셔서 참 든든하시겠죠. 네. 미국 상황이 지금 조금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유럽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던 유럽 국가들이 다시 봉쇄 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외국 같은 경우에서 특히 이스라엘 또는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왕창 한꺼번에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도 한꺼번에 쭉 올라갔고, 그 당시에는 군중 면역도 좀 쫙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봉쇄 조치도 풀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부터 아직까지 질질질질질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항체가 쭉 올라갔던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백신을 했던 나라랑은 조금 양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메르스나 첫 번째 사르스, 2002년 사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늘 잘했었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었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메르스도 사스는 우리나라에 환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볍게 잘 상대적으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다는 외국 의료진들의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K-방역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이제 변이들이 생기고 백신 수급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조금 우리가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이 됐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또 역시 우리는 잘 이겨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걱정이 많지만 이렇게 많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알아가면서 또 이 겨울철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윤희님처럼 주치의께서 시키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의료진과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한 주일도 건강하게, 날씨가 따뜻해져서 공기가 안 좋아졌는데 모두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